오늘의 글로벌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와 주택 가격 호조, 중국의 수출입 개선 등이 증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4흘 연속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양적 완화를 축소할 정도로 개선된 것은 아니다는 분석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18%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9%, 0.41%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중국 7월 수출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 2%를 웃도는 성적을 기록하면서 한동안 유럽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 미 연준 QE 축소 우려로 위축된 시장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이날 발표된 독일 6월 무역 수지도 유럽 증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29%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7%, 0.63% 올랐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5천 건 증가한 33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3만 6천 건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추세적인 청구 건수도 4주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4주일 이동평균 청구 건수는 33만 5,500건으로 전주보다 6,250건 감소해 2007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한 2주일 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5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주택 가격이 대부분 도시에서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협회는 2분기 미국 주요 대도시의 87%가 전년 동기 대비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꾸준히 개선된 결과입니다. 미국 지난주 소비자 안정지수가 마이너스 23.5로 개선되며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건수 등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웃도는 호조세를 기록한 데 이어 기업의 실적도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발표된 영향이 소비자 지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중국의 수출입 금액이 모두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경제가 하반기 안정적 성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의 수출액은 1,859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1% 증가했고 수입액은 10.9% 늘어난 1,68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7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예상 외로 호조를 보이면서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반면 신흥국들의 성장은 오히려 둔화되는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8일 종합경기선행지수를 통한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처럼 선진국 경제와 신흥국 경제 간 성장 모멘텀의 차이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ECD에 따르면 33개 회원국의 6월 CLI는 100.7로 앞선 5월의 100.6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종합경기선행지수 개선은 미국과 영국, 일본, 유로존 등 기존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세가 강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유로존에서도 회복세가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전날과 시장 억누르던 총선련의 우려는 경제포장 자신과 바뀌면서 3대 지수가 소폭 올랐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지수 또한 하루 만에 반등했는데 영국과 독일, 프랑스 지수가 모두 하루 만에 강보합권으로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주 이슈부터 정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반등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고 싶은데 지표들이 좋았다고 하죠.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흘 만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테이퍼링, 네. 양쪽 하나 축소 이런 부분이 예상보다 아주 강도 있게 시장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이 반등세로 좀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15,498포인트로 0.18%가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3,669포인트, 0.41%가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1,697포인트, 0.39%가 올랐습니다. 오늘 리처드 피셔 달라스 연은 총재가 미국의 경제 채널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 장 마감 이후에 이 인터뷰를 가지면서 시장의 영향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주간 고용 지표도 생각보다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2주 전보다 5천 건이 증가한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는 33만 3천 건을 기록을 했지만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부정적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도 현재로서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7월 수출입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점, 이런 점이 안정적인 반등세를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독일의 6월 무역 수지가 157억 유로 흑자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예상치인 149억 유로보다 높게 나와서 이런 점도 좀 유럽 증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6,592포인트, 0.28%가 상승을 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8,318포인트, 플러스 0.7% 올랐습니다. 프랑스의 깍그 40 지수도 4,064포인트, 0.64%가 올랐습니다. 이탈리아의 MIB 지수는 1.83%가 올랐고, 그리스 아테네 지수도 2.46% 오르는 등 이른바 재정 불량 국가와 위기가 조금 우려되는 국가의 상승세가 좀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셔 댈러스 연은 총재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경제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연준은 양자 완화 규모를 9월부터 축소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중에 전해진 것은 이제 네. 독일의 일간지인 한스블라트와의 회견 내용이었는데요. 이분은 언론에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5일에도 주초에도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9월에 양적 완화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이 경제 지표가 나빠지지 않으면 그 여건이 무르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미국의 대표 경제 채널하고 장 마감 이후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9월에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전제 조건은 달았습니다.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의 내용을 볼 때 9월이 될 수도 있고 연내에 양적 완화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주 내내 양적 완화 축소 기조를 언급한 연준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많았다는 점, 이런 점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시장이 조금 내성을 가져가는 듯 하지만 실제로 이제 9월에 만약에 발표가 되게 된다면 뉴욕 증시에 다소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이머징 국가 중에 차별적으로 일부 경상수지 적자가 큰 나라들 중심으로 이런 쪽에 좀 부정적 영향이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적 완화 축소 여부가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QE를 축소해도 은행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은 그나마 좀 완충제 역할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줄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음으로써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이를 충분히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치사는 그동안 많이 풀린 1, 2, 3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많이 유동성이 풀렸고 은행 예금자들이 최근에 채권 시장에서 이른바 머니마켓 펀드 이런 그 예금으로 단기 예치하는 자금들도 많이 늘고 있어서 은행들의 시스템 불안은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더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2분기에 미국의 은행들의 그 예금 규모를 보면 대출 금액보다 2조 1,500달러 정도 현재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치상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좀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뭐 시장에 크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재성 재료로 보기에는 다소 시장에서 모든 이런 뉴스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어제 발표된 중국의 7월 무역 수지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이 수출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 국가통계국의 PMI 수치가 반등을 나온 것을 좀 유연성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이제 미국에서 수출 지표의 제조업 경기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7월은 좀 반등세가 나올 것으로 봤는데 그 예상보다 그 상당히 좋게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7월 수출은 5.1%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했는데요. 6월에는 3.1% 내린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이제 플러스로 반전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7월에 국가통계국이 집계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도 50.3으로 반등이 나왔고 7월 수출 지표도 반등이 나왔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보면 뭐 그 중국의 경기가 아주 현재 어려운 국면에서는 다소 조금은 좀 나아지는 이런 좀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1,859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수입은 1,681억 7천만 달러. 수출은 5%가 늘었고 수입도 10.9%가 늘었습니다. EU 쪽에도 수출이 교육 규모가 5%가 늘었고요. 미국도 10%, 상당히 미국으로 현재 수출이 많이 7월에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 쪽에 경기가 좋은 부분을 수혜를 좀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동남아시아 13%가 늘었고 일본은 그 수출이 그 6% 줄었습니다. 역시 이 센카쿠 열도 이런 그 분쟁 때문에 일본과의 현재 교육 규모도 정상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본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마무리가 됐죠. 기준금리 동결했고 추가적인 정책 발표도 없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들여다볼게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슈를 말씀을 드렸고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대로 현재의 양적 완화 기조 4월 달에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취임을 해서 발표했던 그 내용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시장에서 예측을 했지만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반 그 새로운 뉴스가 없자 어제 니케이 지수가 1.59% 하락하는 등 다소 좀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경기 판단 기조는 7월에 리커버리, 회복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이 문구를 계속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8월 달에도 사용을 해서 경기 회복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재 BOJ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는 간간히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9월에 결정이 될 일본의 소비세 인상 내년 4월에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찬성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현재 일본 정계 쪽의 향후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금값 동향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지표 호조 소식에 이 금값이 달러당, 온스당 1,300달러를 회복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오래간만에 좀 올랐는데요.
그렇지만 뭐 중장기 전망은 다소 아직도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을 계속 개진하는 투자은행들이 많은 그런 흐름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새벽에 좀 내렸는데요. 이런 부분도 조금 반사 영향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선물 금가격은 온스당 1,309달러 90센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1.9% 상승이 됐는데요. 양적 완화 축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개시가 된다면 금 가격도 강세 기조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이 최근의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존 폴슨 헤지펀드인 폴슨사의 대표는 계속적으로 금 가격의 상승세를 현재 주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골드만삭스는 내년 말에 금 가격은 1,050달러를 현재 제시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츠는 올해 그 4분기 때 1,300달러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격 편차가 많이 나오고 있는 점, 이런 점도 주시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김용준의 골드 박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벤트가 많은 하루였죠. 이 코스피 지수가 소폭 반등했지만 21선 안착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장 리뷰부터 전해주시죠. 예. 전일 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전일에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미국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미국 양적 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이 이제 다시금 시장에 이제 문제가 되면서 약간 좀 불안하게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일에도 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악재라는 것은 지수가 좀 올라왔을 때는 악재로 좀 반영이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웬만큼 시장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결국 다 받아들이는데 결국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우려 속에서 일단 약간은 좀 불안하게 좀 출발을 했는데 아침부터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지수가 좀 견조한 상승을 좀 보였고 견조하게 상승을 보였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결국은 이제 중국의 이제 경제 지표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사전에 좀 포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 만기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도 일부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전혀 좀 유입이 되면서 지수에 좀 반등을 좀 했는데 장중에 상승폭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장 막판 무렵에 결국 옵션 만기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 차익성 매도들이 좀 튀어나오면서 지수의 상승폭은 좀 제한시켰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변수는 이제 결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 대부분 이제 금통위가 열리는데 뭐 크게 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진 않았고 결국은 이제 금리 동결로 대부분 다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연내 유지, 연내까지는 금리 동결이 좀 될 거다라는 것들에 하나의 포인트를 좀 발견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인데 옵션 만기도 이제 전일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제 프로그램 차익 매매의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청산 매도 물량도 크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 봤던 거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매도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 변수에 대해서 큰 어떤 이슈이긴 했지만 결국 시장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업종 흐름들 좀 정리를 해보면요. 대부분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전기가스 업종이 3.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전기가스업이 3.3% 인상한 것은 결국 한국전력이 한 4.8%, 4.7% 정도 상승한 것이 원인이 됐던 거고요. 한국전력은 결국 또 한 번 지금 전기료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주가에 좀 크게 반영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두산중공업하고 두산인프라가 소속되어 있는 기계업종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워낙 이제 이쪽이 안 좋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워낙 안 좋았던 것들이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는 것을 해서 상승을 좀 주도를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기계업종에 속했던 한쪽이 뭐냐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기계업종의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나타났던 현상들은, 중소형주의 강세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지수의 부담을 좀 느끼면서 종목들이 이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다시금 중소형주 장세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놓으면서, 중소형주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확인돼 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일 나타났던 이슈 중에서 좀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남북 경협주입니다. 다시금, 남북 경협, 그러니까 중단됐던, 남북 실무회담이 다시 개최된다는 얘기에서 남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이 다시 이제 그 시장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상선, 현대 엘리베이터가 상한가를 좀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광명전기 노만슨,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라고 분류되는 대부분의 종목은 전일 초강세를 보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좀 봐야 될 것은 현대상선이나 현대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된다면 아마도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시금 어제 이제 테슬라 관련한 전기차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시장의 어떤 중요한 중심축으로 좀 차지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테슬라의 그 생산 대수가 주당 400대에서 500대로 늘어났고요. 대부분의 어떤 실적들이 모두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어제 강세를 보였고요. 어제 장중에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거의 4%대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 나머지 이제 그 소재 부품주들도 대부분 강세를 좀 보였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 못하고 상승폭을 좀 반납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이 조금 걸려서 상승 추세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 그 투자 전략은 일단 지수에 대한 부담을 벗어나는 종목 장세의 전개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 연장선상에서 좀 보실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수급 동향에서 전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거래소 기준으로 1,000억대 이상의 대규모 매도를 했는데, 다만 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외국인들의 선물이 순매수로 전환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를 일단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최악은 좀 벗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또 특이한 것은 외국인들이 거래소는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면서도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지수에 대한 어떤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종목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일 매매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면 역시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 장세 접근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IT 쪽에서 애플이랑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스마트 컨텐츠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대형주 쪽에서 거래소 쪽에서는 건설주의 순환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에 좀 참고를 해서 방향을 보시면은 오늘 장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는 긍정적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도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차트 분석을 통해서 시장 전망과 특징주 찾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순서는 골든 이글 투자전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또 오늘이면 주봉 하나가 마무리가 될 텐데 한 주간 흐름 어땠는지 기술적으로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좀 아쉽게도 이번 주 내내 하락을 네. 했습니다. 뭐 오늘도 좀 하락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일주일 주간 기준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락 마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주봉 차트를 좀 보면서, 지난주 2주 전이죠.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밴드가 1900포인트에서 194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밴드가 좀 하향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주가 밴드를 40포인트 아래쪽으로 내려서 1900포인트에서 1860포인트 사이에 조금 다시 한번 하향 박스권을 좀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86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이죠. 작년 11월 달에 지켜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지켜주는지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주봉상으로, 주봉상, 종가상, 지켜준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 차트 한번 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분기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00,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1875포인트에서 1890포인트 요 사이를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N자형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최근에 상승을 했었다가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격 조정이 지금 1875포인트에서 1890포인트 요 구간 사이에서 마무리가 되어야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주초에는 아무래도 1875포인트를 지켜주면서 반등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탈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일봉상으로는 1835포인트에서 1840포인트 사이 구간을 네. 한번 까지 한번 추가 하락을 제가 보기엔 열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중요 지수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1940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1875포인트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1875포인트가 만약에 무너졌을 경우에는 1835포인트를 기술적으로 한번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뭐 선방을 했다는 고 해야 될지는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아쉬운 한 주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뚜렷한 주도 섹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좀 약해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눌림목이 7월 말과 같이 상승 눌림목이 될지는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상 밴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 밴드 같은 경우에는 540포인트에서 560포인트를 지난주에 한번 2주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540포인트에서 560포인트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이 다음 주도 한번 중요 밴드로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540포인트에서 560포인트 위쪽으로 한번 돌파할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지만 조정받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 차트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555포인트에서 560포인트 요 구간사에서 현재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대 말씀을 드렸듯이 요 7월 말이죠. 7월 말 구간에서 보였던 눌림목처럼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계단식 상승이 이어질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560포인트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다음 주 같은 경우 575포인트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560포인트가 저항이 되게 되면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일단 다시 한번 545포인트 구간 사이에 한번 지지력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45포인트까지 밀리더라도 이제 눌림목을 보였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탈할 가능성은 그래도 조금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요 지수 포인트를 560포인트를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560포인트를 돌파를 했을 경우에 아니면 또 반대로 저항받았을 경우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다음 주 중요 지수 라인은 560포인트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주봉상 1875포인트 코스피 쪽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해보고 코스닥 쪽에서는 560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의 차트 미인주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주간 기준으로 차트 모양이 좀 좋았던 종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예. 뭐 굿배드, 배드 종목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네. 5종목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SK 그 9종목 같은 경우는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대웅제약 네오위즈 게임즈, 에이블 CNC, 동아ST 이렇게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배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 종목만 선정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우리산업, 그리고 와이솔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면서 일단은 9종목부터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9종목 같은 경우는 SK 브로드밴드부터 한번 좀 보고 싶은데 네.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지켜줘야 될 자리를 계속 지켜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5,200원을 현재 지켜주고 있는데 요 자리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같이 보신다면은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한번 지켜준다는 것은 다시 한번 5,6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5,600원 돌파가 지금 이제 세 번째 시도인데 이번에 상승하고 난 다음에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일시적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N자형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까? 이제 그 좀 전에 코스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와야 될 중요한 그 흐름이 지금 SK 브로드밴드와 같이 이렇게 N자형 상승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최근에 61선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좀 네. 긍정적인 점수를 한번 주고 싶고요. 자, 네오이즈 게임즈. 자,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일단 주봉상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자, 화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을 보신다면은 자, 화면을 좀 올려야 될 것 같네요. 자, 화면을 위쪽으로 좀 거래량을 올려보게 된다면은 자, 주봉상 양봉이 출현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유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구간 속에서 조정을 받다가 장대 양봉과 거래량 유발이 된다는 것은 추세 전환의 어떤 신호가 1차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뭐 급등도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를 돌렸다는 부분들에 좀 긍정적인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일봉상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현재 127선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돌파가 나온지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산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 네. 죄송합니다. 동아ST죠. 동아ST 좀 볼 건데, 자,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세가 7월 초쯤에 좀 그 전환된 것 같습니다. 올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돌파하고 난 다음에 21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추세가 위쪽으로 돌려주고 있는데, 올선을 지지받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좀 긍정적인 점수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 9종목, 세 종목 위주로 점검을 해봤는데 이어서 배대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 세 종목 다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일단은 그 아시아나항공을 좀 보게 된다면은 월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뭐 누가 보더라도 계속해서 하향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향 추세가 이전 뭐 2009년도처럼 하방 형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접근할 이유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월봉상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배드 종목으로 한번 꼽아봤고요. 자, 그리고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은 고점 신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12,000원 돌파가 좀 여의치 않게 되면서 계속해서 음봉이 출현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뭐 12,000원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적어도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 일단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와이솔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뭐 단기적인 추세가 좀 꺾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과 했던 이격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21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N자형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배드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차트 9종목 중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주는 그 네오이즈 게임즈를 좀 준비를 했어요. 초대에 네. 좀 말씀드렸듯이 주봉 차트상 거래량과 그리고 장대 양봉이 출현했던 부분들이 추세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신호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그 최근에 그 투신 쪽하고 연기금 쪽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던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전략만 세워보고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 신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모바일 게임 출시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실적이 아직까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전환이 될지 여부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끝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완전히 추세가 돌려줄지는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부분들 좀 말씀드려보면서 바로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차트적인 부분들, 주봉 차트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 5일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다시 한번 5일선에 대해서, 5일선 짧은 아래꼬리가 나오게 되면서 2차 반등이, 이틀 연속 양봉이 출현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17,000원에서 17,500원 정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18,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6,500원 한번 제시를 하면서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추세가 전환된 네오이즈 게임즈 투자 의견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의 일당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네, 최근 유로존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로존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글쎄요, 최근 유로존의 경제 지표 좀 좋게 발표가 됐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사실 그 유로존이 지난번에 복합 PMI 지수가 이제 50.3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게 18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왜 그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환자로 본다 그러면 다 죽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반응 나왔다고 살아났다고 할 수는 없죠. 네. 오랜 기간 몰핀 받다가 이제 조금 나올 것 같으니까 환호하는 거죠.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똑같습니다. 계속 좋아지는 사람은 완전히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는 상황이 약간만 나와도 큰일 난 것처럼 받아들이고요. 정말 안 좋은 사람이 좀 좋아지면은 좋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PMI 지수가 좋게 나오니까 이게 웬일이니 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속사정을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들어가 보면 일단 유로존에는 실업률이 12.6% 정도 됩니다. 이게. 근데 이 12.6, 유로존 전체 평균이 12.6%고요. 그 안에는 편차가 너무 큽니다.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 6%대 초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가버리면은 그리스 이쪽으로 가버리면 24%, 25%. 그렇다면 이게 유로존이 살았냐라면 정말, 사람으로 따지면은 몇 개의 내장은 좋고 몇 개는 아예 안 좋은 상황과 똑같은 거죠. 전체적으로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마이너스권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유로존이 정말, 살아났다라는 그런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다만, 안 좋아졌던 것이 소폭 개선됨으로 인해서 네. 지난번 ECB가 부양책을 했던 금리 인하를 2번 내렸다든가 LTRO를 했다든가 OMT를 하겠다라고 의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상 상태, 지난번에 엘레리언이라고 그래서 핑코의 CEO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유로존은 가짜 정상 상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정말 좋은 상태가 아니라 일시적인 나타남인 정도로 보는 게 맞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현재의 경제 성장률이라면 결국에 가서는 양쪽 완화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보는 견해도 그게 맞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걱정하는 바는 딱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 양쪽 완화를 축소하게 되면은 그 여파가 유로존에서 양쪽 완화를 유지한다 해서 유로존이 유지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향후에 가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약간 늦춰줘야 맞는 거고, 그 사이에 유로존은 양적 완화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며칠 전에 ECB의 통화정책회 때 기업을 위해서 뭐 ABS라든가 이런 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늦춰진 거죠. 경제 성장률이 PMI가 소폭 좋게 나오니까 한번 지켜보자 하면서 시간을 까먹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지난번에 PMI는 좋지 않게 나왔어야 돼요. 좋게 나오면서 이제 시간을 놓쳤고,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9월에 정말 양적 완화 축소 소폭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유로존이 경기 부양을 한다라도 유로존에는 오히려 더 악영향의 가능성을 좀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운드 2, 레디, 고! 아베노믹스의 명암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기업 쪽은 햇살인데요.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되면서 투자도 활기를 띠고 있지만 반면 휘발유 가격은 4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들의 생활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베노믹스의 명암. 수출 기업들은 살아나고 있지만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힘든데 소비세 인상, 일본 정부도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일본이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엔화가 장기 고평가가 되면서 저물가가 유지됐기 때문에 네.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사실 한 나라의 경제에 기업이 살아나지 못하면 세수도 못 거두지만 향후 경제가 계속 발전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엔화를 약세로 끌어내는 그런 상황을 발생시켰죠. 그래서 지난번에 103.75까지 끌어올렸는데 이게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을 살렸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반대쪽에서는 악재가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일본 대지진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지면서 원유를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것은 엔저가 약세가 되면 수입 물가는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 소득은 제한된 일본 국민으로서는 그 생활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소비세를 또 증세한다 그러면 이거는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그 일본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좋아서 설비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 상황까지 좋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들의 대상으로는 정말 안 좋은 상황이죠. 이게 이제 지금 설비 투자하고 어떤 연구 개발을 늘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어쩌면 미국처럼 기업들이 일본의 어떤 미래 불확 시스템 현금을 쌓아두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햇살로 갔던 기업도 안 좋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아베노믹스는 명암이 엇갈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네. 소비세에 반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 네. 그거는 결국 계속 소비세가 반대하면서 증세가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그 소득도 낮아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본으로서는 아마도 지금이 가장 문제일 것이다. 그러한 부분이 벌써 엔화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제가 아마 91엔 때 엔화를 얘기했었는데 지난번 네. 차트 보는데 지금 차트가 며칠 전에 보여준 거하고 또 차이점이 생겼죠. 일봉인데 완전히 뚫고 내려가 버렸죠. 하단선 여기인데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입 물가도 좀 낮아지고 어느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 기업의 수익성은 또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럼 세수는 또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래나 저래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또 일본이 그 수출을 늘려야 되는데 수출을 늘리려면 기업이 공장을 일본 장내로 가져야 되는데 법인세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또 문제. 결국에서는 일본은 일시적인 그 햇살이 비치고 있는 거지 기업도 어려움을 다시 가중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Round 3. Ready, go! 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S&P가 삼성전자 장기 신용등급 및 채권 등급을 A에서 A+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과 동일합니다. 네, 그동안 악재가 많았던 삼성전자, 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삼성전자가 무너진 것은 외국계 리포터죠. 그 JP모건에서 목표가 하향하고 이분 네. 실적 뭐 안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애플보다 잘했어요. 애플보다 그러니까요. 잘했어요. 또 시가총액도 낮은 상태죠. 애플보다. 되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냈죠. 그 주가 끌어내는 게 우리나라 장도 같이 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결국 외부의 모멘텀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그 ITC 문제가 잘 됐다면 외부의 어떤 충격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오바마 거부권의 문제가 되는데 S&P라는 곳에서 삼성전자 신용등급 A에서 A+ 올려줬죠. 이것은 결국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그 지점이 또 지난번 저점이었던 부분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되고 있다. 또 삼성전자가 요 근래 우리나라 장 올라갈 때 계속 상승을 못하게 해줬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외부 모멘텀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애플의 그 문제가 ITC 어떤 그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삼성전자한테 손해날 게 전혀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위기 속에 기회를 맞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가 역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3차전 결과가 내일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 저는 애플과 사실 삼성전자. 아무 상관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큰 문제 없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네. 오바마로 인해서 애플과의 어느 정도 절충에 의해서 벌금을 좀 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투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